잘 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5절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인데요. 거의 별 2개, 별 2개 좀 해주시고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해보셨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라는 게 차이점이었죠. 차이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부동산은 항상 동산과 비교할 때 차이가 드러나는 거고요. 동산이 이제 뭐 우리가 일반 재화라고 하죠. 일반 재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일반 재화 경기, 줄여서 일반 경기라고 많이 하는데,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항상 일반 경기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그 주기가 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일반 경기는 주굴라 파동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부동산은 한 세대 건축 수는 17, 18 그렇죠. 그러니까 약 주기가 2배 정도 길다라는 건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다. 진폭은 이제 진동하는 폭이죠. 이야기는 정점은 굉장히 높고 저점은 굉장히 낮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일반 경기의 진행을 보면 일반 경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더라. 그런데 부동산은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 그 이야기는 부동산 경기의 정점이 일반 경기보다는 훨씬 높은 쪽에 있고, 부동산 경기의 저점이 일반 경기보다는 낮은 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타성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흔히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다. 뭐 그렇게 보통 설명하는데요. 시간적으로 뒤처진다는 게 뭐냐? 요즘은 이제 보통 후순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후순환. 그래서 이제 이 후순환도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이따 설명이 될 거고요. 우리가 타성 기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타성에 젖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친구한테 야, 너 타성에 젖었어. 그러면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뭔 말이냐면 세상은 급하게 변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둔하니?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둔하다는 이야기예요? 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둔하다 그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요. 주식. 요거는 일반 경기보다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는 후순환의 성격이 강해요. 후순환이다. 뭔 말이냐? 여기 2016년, 17년, 18년, 19년이다. 그럴 때 그렇죠. 2017년 중반쯤에 일반 경기가 아주 좋아진다고 치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되죠. 그럼 올라간 뒤에 살라 그럴까요? 미리 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일반 경기보다 먼저 거래량이 들어요. 그래서 선순환이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경기 좋아지고 한참 뒤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후순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동산 경기를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가나 공장용 부동산으로 나눠서 본다면, 상가나 공장, 공업용.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역순환이다.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동시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또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 예컨대 16, 17, 18, 19, 20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환할 때, 자, 주거용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주거용은 일반 경기 좋을 때 나쁘고 나쁠 때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역순환이다. 근데 상가의 공장은 일반 경기가 동시순환이라는 거는 같이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아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가 공장도 상가 공장의 건축을 언제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실물 건축 경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2016년에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얘는 장사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일반 경기가 나쁠 때 건축해야 되겠어요? 좋을 때 해야 되겠어요? 좋을 때. 그러니까 상가 공장의 건축량이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급격히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 동시순환. 그러면 여기 전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거용이나 상업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 문, 별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 분 또는 부문. 그래서 이제 분별 경기인데 이것들을 가중평균하면 전체 부동산 경기가 돼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이란 말이 아직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건 투자이론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평균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평균이 뭐냐? 평균이 점수 평균이 높은 쪽을 이야기해요, 낮은 쪽이 중간이에요? 평균이 중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주거용은 언제 혹정기가 언제냐? 2018년에 시작한다. 상업용은 언제 시작하냐? 16년이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중간이 어디냐 그러면 17년이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체 부동산 경기다. 그러니까 하얀 색깔 일반 경기가 2016년에 좋아지면 부동산은 1년 뒤에 좋아지는 거니까 선순환이에요? 후순환이에요? 후순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부동산 경기는 그 순환 국면이 불명확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순환 국면이 불명확하다 또는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선행인지 후행인지 동행인지 역행인지 뭐 알 수가 없다. 헷갈린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아까 후순환이라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후퇴는 대단히 빨라요. 빠르고 회복은 좀 더디죠. 그래서 느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건 이제 또 옛날 학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경사 비대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럴 때 여기가 정점이고 여기가 다음 정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기가 17, 18이니까 17년이에요. 그럴 때 후퇴하는 쪽이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떻게 그리면 그런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어제 밤에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잤더니 이 연습을 안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17, 18 걸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후퇴하는 쪽이 짧아요. 짧고 회복하는 쪽이 짧다고요? 길다고요? 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정점 기준으로 보면 정점 여기 있는 거는 정점 기준으로 좌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걸 좌우 대칭이라 그러는데 이쪽은 정점 기준으로 좌우가 전혀 비슷하지 않죠.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럴 때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사 비대칭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변동 주기의 기간이 약 2배 정도 길다.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진폭이 더 크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둔감하게 반응하여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 할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부문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5번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주거, 상업공업 부동산 등 부문별 아까 했죠? 부문별 특수순환에 뭐라고요? 가중 평균치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행인지 후행인지 독립인지 잘 모르겠고 그 얘기예요. 않고 경기 회복은 길고 완만한 데 비해서 경기 후퇴는 짧고 빠르게 진행되어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 6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도 별을 2개 해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잘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면별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넘겨보니까 뭐 내용이 많죠, 그죠? 뭘 그렇게 많이 써놨는지. 그래서 각 국면별 특징이다. 이게 뭐 대체 뭔 말이냐? 뭐 그렇게 많은 걸 다 외우란 말이냐? 뭐 나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외울 거는 거의 없어요. 설명 잘 들어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거기 나오는 거는 다 맞출 수 있다. 뭐 요걸로 또 잘 냅니다 거기. 그래서 잘 내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쉽게 냅니다. 자 일단 영어 정리하죠. 여기 정점이죠. 정점. 그럼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상향, 물러나는 건 후퇴.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 저점. 그래서 저점을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게 하향. 바닥 찍고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 여기 정점이죠. 정점. 정점.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향. 물러나면 후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주기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겠죠. 대략 아까 주기가 몇 년이라고 했느냐? 뭐 욕하고 그러시네 이제. 아무리 친해졌다고. 그래서 1718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할 때 여기 위쪽은 평균보다 높은 가격 수준이고 아래쪽은 평균보다 낮은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동평균선, 추세선인데 추세. 추세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평균이라고 치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각 4개 국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예정인데 그래프를 잘 보면 자 여기 꼭지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로. 자 바닥 찍으면 다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뭐 별거 없네. 그래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부동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국면에 순서를 가지고 시험을 낼 때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을 하향시장이라 한다. O요 X요? 방금 썼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라? 호요? 후퇴. 그러니까 X 맞죠? 하향이 아니고. 이렇게 이 두 개는 잘 바꾸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안 틀리려면 하향은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저점을 향하는 거고요. 상향은 위를 향하는 거니까 꼭지를 향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후퇴라는 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갔다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까지 갔다가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요걸 뭐 바꿀 가능성은 있느냐 없다. 바꾸면 누가 틀리겠냐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안 틀려요. 그래서 회복하고 상향을 바꿔서 가격이 정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회복 국면이라 그런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하향하고 후퇴 쪽이죠. 그래서 하향부터 보시면, 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가격이 점점 하락하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경기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거래가 없고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공실이나 공간은 증가하지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 거래 사례가 팔린 것들 말이죠. 근데 사례는 과거에 팔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라면 과거가 이쪽이죠. 그러니까 약간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상한은 별거 아니고 현재보다 높다 그 이야기 일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집을 사러 갔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5억이라 그러더라. 혹시 근처에 뭐 팔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방금 이야기한 게 1년 전에 5억에 팔렸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경기가 나빠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5억을 다 줘야 되겠어요? 5억을 상한으로 그보다 덜 줘야 되겠어요? 그게 상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5억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때는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매수자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 매수자 중시 시장이다. 뭔 말이냐? 우리가 중개업을 잘한다라는 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둘 다 데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둘 다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건데 하향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죠. 떨어질 때니까 매도자는 안 불러도 중개업소에 매주 와요. 매주. 왜냐?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기다리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불러도 옵니다. 단 매수자는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기다리면 떨어지니까 거래를 서두를까요? 자꾸 떨어질 때까지 더 떨어질 때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자가 없으면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물은 많이 갖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매물은 많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있어야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닥 찍고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격은 하락하다 중단 반전돼서 상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중단 반전돼서 상승한다. 두 번째로 이때는 거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 공실이나 공간은 감소하고 이 회복기 때는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투자 또는 투기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뭔 말이냐면은 자 이제 좀 빠른 분들은 대단히 뛰어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쌀 때 사는 거죠. 쌀 때. 그래서 언제 파느냐? 비쌀 때 이렇게 판다. 그러니까 투자는 투기를 안 한다고요? 시작된다고요? 시작된다 이렇게 그러죠. 그 다음에 이때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사례는 여러분 요거는요. 여기가 현재다 그러면은 과거는 조금 낮으니까 하한,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비슷할 때가 있으니까 기준. 그래서 사례는 기준 또는 하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는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이제 태도를 바꿔서 매도자를 중시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는 매수자는 뭐 안 불러도 오죠. 왜냐? 기다리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매도자는 절대 안 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버텨냈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뭐하러 벌써 팔겠어요? 꼭지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매도자를 찾지 않으면 거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향시장으로 가면 요거는 뭐 안 써도 알죠,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막 지속적인 상승이요. 거래는 뭐 웬만큼 많을까요? 활발할까요? 활발. 공실 공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을 많이 합니다. 건축. 그래서 건축량 또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 그랬는데 건축이 왕성할 때를 호황이다라고 하는 건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럼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올라갈 때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높은 쪽이에요, 낮은 쪽이에요? 낮은 쪽. 하한. 이때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누가 나타날까요? 매수자요, 매도자요, 매도자. 매도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자를 열심히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후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다가 중단 반전돼서 후퇴한다. 상승하다가 중단 반전돼서 후퇴한다. 아까 부동산은 후퇴가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퇴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실이나 공가는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죠. 그죠? 그럴 때 이때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사례가 현재가 여기라면 상한 쪽이거나 기준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사례는 기준 또는 상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기다려서 유리한 거는 매수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그래프를 잘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외울 거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좀 이따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독특한 거 필요 없어요. 거의 외울 거 없어요. 사실 물어봐 주기 때문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일반재화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 있는데 그걸 안정시장이라 해요. 안정시장. 요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에만 특유한 시장이에요. 특별히 특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시장은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된다는 게 뭐냐 이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이 상승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은 웬만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것들이 안정시장이냐? 이거는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의 점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위치가 좋다라는 거는 역세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3분, 4분, 5분. 그 다음에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15평 근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실수요가 있어요. 예컨대 원룸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다. 지하철역 근처에. 그럼 직장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직장 바로 근처, 지하철 근처에 있으면 출퇴근을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한 5만 원 비싸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데가 살겠죠. 월세가.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가 늘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불러요. 불황의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하죠. 안정돼 있죠. 그래서 안정시장의 사례 가격은 대단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팔린 거나 올해 파는 거나 가격이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작년 사례대로 팔아도 손해볼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얘랑 비교가 될 만한 거 한번 보죠. 여기 불황에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불황에 약한 부동산도 있어요. 불황이 약한 게 뭐냐? 저거랑 반대죠. 규모가 큰 호화주택, 신개발 지역의 택지, 기타 불효불급한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말이냐? 아까 이거는
뭐 한 15평 그랬죠. 역세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70평. 그러니까 뭐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실제로 자기가 살라고 샀겠어요. 가격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기 목적이 강하겠어요. 투기 목적이 강하죠. 실수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효불급이 뭐예요? 불효불급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것. 그 이야기는 실제로 사용하겠다가 아니고 투기 목적이다 그 이야기고. 신개발 지역의 택지가 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서울의 다산 신도시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옛날에 계셨던데 이제 거기 한강가인데 어쨌든 다산 신도시다. 다산이 왜 거기서 놀았는지 모르겠네. 해남으로 유배가 됐는데 언제 아무튼 그쪽에 계셨나 봐요. 다산 사당인가 뭔가가 있어요 거기. 남양주 쪽에 남양주 쪽. 놀러 가면 경치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이 다산 신도시가 오늘 입주하시죠 오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삿짐 차 이제 보내고 열쇠 받아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 도착하기를.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뭐 이삿짐 이제 나르는 거 보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짜장면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짜장면 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시간을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와요. 참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어쨌든 6시쯤 뭐 대충 이제 이삿짐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 잡시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피우려고 나갔더니 우리 집 빼고 나머지는 다 캄캄해. 기분 굉장히 좋을까요? 기분 더러울까요? 이제 그때부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으스스해요. 이게 산속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버스가 없어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버스 탄 데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늦게 출근할 거면 그만두라 그러더라. 잘리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편리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 그냥 수요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 얘는 불경기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항상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이거는 불경기에는 수요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불경기가 원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남들이 10% 떨어질 때 확 떨어지다 보니까 불황에 강하다고요, 약하다고요, 약하다. 거꾸로 얘는 불경기 때 남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불황에 약하다고요, 강하다고요, 강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늘 일정하니까 사례가 신뢰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안정시장이라 하더라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하죠. 이해하신 거죠, 그죠? 이해하셨다라니까 이제 그럼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투자할 생각이세요? A 타입, B 타입.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자, A 타입 나왔습니다. A 타입. 자, B 타입 없나요? B 타입. A하고 B 중에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부담 없이 대답하세요.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요. B도 괜찮은 것 같아요. B 좋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2개 다 나왔어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요. 임대료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A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A의 단점 좀 볼게요. 호경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호경기. 이게 호경기인데요. 호경기 특징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호경기 때 남들은 가격이 다 올라간다 그 이야기인데요.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좋을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꼬박 잘 나오는데 가격은 잘 안 올라가죠. 반대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굴곡이 있죠. 그래서 좀 스릴은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호경기 때는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다소 위험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예를 든 겁니다. 극도로 뭐 나빠진 때가 있다면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것들을 매물을 좋은 매물들을 골라서 사둔다면 나중에
돈을 못 벌까요? 벌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IMF 때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죠. 아까 뭐 여기 투기가 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저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반인 못해요. 부동산 경기는요, 실제로 뭐 이렇게 예쁘게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려보니까 이게 된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때가 저점인지, 이때가 저점인지, 요땐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불명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여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저점을 지난 건데, 이때 투자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배짱까지 좋은 사람들이 보통 이때 투자하고요. 일반인들은 언제 가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요쯤 가서 대충 팔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 팝니다. 좀 뭐 예지간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주부들의 티타임 있잖아요. 티파티. 그래서 티파티에서 이제 소문이 나요. 뭐 그 아저씨 1억 벌었다던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옆동으로 가면 자연히 2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오면은 10억이 돼 있어. 그 이제 일반인들은 조급하죠. 그 이야기 들으면 조급해요.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뭐하지? 그러니까 이때 마구마구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버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살 때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사고요. 팔 때도 큰 소리 빵빵 치고 팔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살 때도 사정사정하고 사고. 이제 가격 올라가면 아줌마들이 이제 티파티에서 과감해지죠. 치맥으로 가죠. 치맥. 그래서 남편이 전화 오면은 야 이제 투자 논의 중이니까 당신 먼저 그 밥 먹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아까 부동산은 꼭지를 찍으면 후퇴가 느리다 그랬어요?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신 못 차리죠. 일반인들은 미련은 못 버려요. 왜냐하면 남들은 10억 벌었다는데 나 5천 올라간 거 가지고 지금 내가 팔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지 딱 찍고 돌아가면 특히 과열된 지역이 문제예요. 과열.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경기가 과열된 데는 후퇴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가 중단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충격받거든요. 그렇게 잘 올라가던 게 갑자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딱 끊어져 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팔고 싶어도 안 팔리죠.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안 팔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쳐야 돼요. 5천 싸게 팍 깎아가지고 내놔야죠. 그러면 이제 눈먼 사람이 와가지고 집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17년이 될 때까지 그래도 즐거워하시니 다행이네요. 에휴, 자 116조. 116조. 네. 하향시장이죠. 이 거래가 저조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매우 높아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랬죠. 어쨌든 거래가 없다, 가격 하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은 타격이 크다. 3번에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열심히 찾자. 그 다음에 4번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복기인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수가 약간씩 증가하고 공실이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난다. 두 번째, 전체적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편이지만 타상 현상 때문에, 뒤처짐 현상 때문에 회복은 느리다. 다음에 3번에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투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까 그랬죠? 시작한다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에 있어서 매수인 중시 태도에서 매도인 중시로 변화한다. 5번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 또는 하한선이 된다 그랬죠. 나머지 상향과 후퇴는요. 읽어볼 때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그래프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 거는 외우지 않겠다라는 의도 또는 공부를 대충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서 또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하면 금방 기억이 돼요. 잊어먹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안정시장이죠. 자, 일반 경기 변동에서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특히 고려가 되는 시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되는 시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네요. 네. 이번에 안정시장은 후퇴 국면 다음에 도래하는 시장은 아니고 하향, 회복, 상향, 후퇴 국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즉 내게 순환 국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별개의 시장이다. 다음에 3번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그러니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한다. 4번에 과거 사례 관련 새로운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마무리를 했고 제7절의 거미집 모형인데요. 이 거미집 모형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보통 자 별 2개 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 잘 하시니까. 이 거미집 모형은 우리 시험에서는 꽤 잘 나와요. 그래서 3가지만 정리하기로 하죠. 에츠켈이라는 학자가 만든 모형입니다. 거미집 모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3가지를 정리하느냐. 첫 번째는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 재화죠. 요거는요. 이 공급에 시차가 있는 것들이에요. 공급의 시차.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죠. 대표적인 재화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부동산 이런 거죠. 여러분 농산물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면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바로 수확하나요? 6개월 걸린가요? 6개월. 그러니까 동산을 기계에서 뽑는 것처럼 즉시 공급이 된다고요? 공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공급 시차예요. 다른 말로 이제 공급에 타임, 시간적 갭이 있다. 타임 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착공하면은 다음날 바로 완공이에요.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2년이나 걸리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공급 시차를 한다.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어려운데 두 번째. 일단 표현이 어렵죠, 그죠? 수요량은 F가 함수라는 이야기죠. 펑션. 단기 가격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좀 쉽게 할게요. 그러니까 수요자는요. 몇 개나 살 거냐 수요량을 결정할 때 현재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그 이야기예요. 현재 가격이 싸다. 그럼 많이 사죠. 현재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럼 이와 똑같이 한번 보자고요. 공급자는 공급량을 결정할 때 단기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고요. 전기 가격이요. 전기가 작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가격 보고 결정한다 그 이야기죠. 아니 왜 작년 가격 보고 결정하느냐? 공급에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공급의 시차.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고추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했던 때가 있는데 요즘 뭐 잘은 안 보이지만 배추는 요즘도 폭등 폭락하죠. 배추. 올해 배추 비쌌죠. 한 포기에 3,000원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애는 텔레비 보면 저 대관령에서 막 배추를 갈아엎어요. 예. 그럼 왜 갈아엎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뽑는데 인건비하고 차로 싣고 서울 가는데 차비도 안 나온다 이거. 그래서 이제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하면 아저씨 구경하지 말고 뽑아갈 거면은 마음껏 뽑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갈아엎으려면 그것도 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막 가격이 거의 제로로 떨어질 때도 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컨대 2016년에 고추가 태양초 기준으로 2만 원이었다 치자. 이게 뭐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걸로 하자고요. 그럼 2017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요.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작년에 농사 안 지은 걸. 그러니까 올해는 고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댑니다. 그러면 고추의 공급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런데 수요는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넘쳐가지고 소위 공급 초과죠. 그래서 5,000원까지 폭락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8년. 이때는 작년에 고추 농사 지은 게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 농사를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추의 대체 작물인 마늘을 다시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추는 공급이 쭉 줄어가지고 수요는 일정한데 가격이 쌀까요? 다시 폭등할까요? 폭등. 그래서 12,000원까지 폭등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야, 작년에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고추 농사를 몽땅 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넘쳐가지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죠. 이와 같이 농산물 같은 것들은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균형을 찾아간다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거미집 이론의 핵심 내용이죠. 아니 왜 그렇게 작년 거 보냐? 그게 작년 거 아직 설명이 안 됐죠 이거? 왜 작년 거 보냐? 이유는 공급 숫자 때문이라고요. 예컨대 이러면 뭐 문제가 없죠. 고추가 공산품처럼 고추를 심자마자 이제 모종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나가보니까 고추가 이미 딱 1m가 될 때까지 컸어요. 이놈이 키가 1m 다 커가지고 이미 고추가 다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오후에 나갔더니 더 웃기는 거는 정신 먹고 나가니까 고추가 태양초가 돼가지고 바싹 말라 있어요. 이게 언제 말랐는지. 그래서 오후에 뜯어가지고 포장해서 팔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딱 하루 걸린다 하루. 공급 숫자가 거의 없네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 언제라도 일단 고추 농사를 조금 지어봐요. 가격이 좋으면 계속 공급을 늘리겠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계속 좋을 거예요? 평균일까요? 평균. 낮을 때요? 일단 조금 지어봐요. 봤더니 너무 싸. 그러면 공급을 쭉 줄여버리겠죠. 그러면 또 평균. 이렇게 수량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는 여기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데까지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6개월이 걸린다고요? 6개월. 이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추를 공급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 오늘의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알 방법이 없죠. 이걸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 미래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맨날 작년도 가격, 알고 있는 가격을 참고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전년도 가격 보고 농사를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추는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균형을 찾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규칙적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한 개만 기억하시면 한 개. 그럼 나중에 나머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개만 기억하면 수렴형만 기억하신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 곡선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죠. 요거를 비교할 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요 쪽이 탄력적이면 돼요.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기울기로 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한다면 공급 쪽이 기울기가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두 개를 기억 다 해야 되느냐?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단기하고 장기 공급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는요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거.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죠. 기울기가 완만한 건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거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탄력성 적다 그 이야기예요.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다.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 즉 탄력성이 적으면 기울기는 가파른 것이다 그 이야기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도 이쪽은 자연히 유추가 되는 것이고 또 요것만 하나 유추하면 발산형이나 순환형 규칙적 진동 그런 건 뭐 언제든지
유추가 된다. 그래서 일단 수렴형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래프 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그래프가 궁금할까 봐서 그냥 하는 것뿐이지 그래프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그래프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프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있더라 그럴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자 D0에서 D까지 증가했다. 증가 우측이동.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은 즉시 안 되죠.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폭등합니다. 폭등. 그래서 가격이 2만 원까지 올라갔다 치자. 여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뭐 공급을 많이 늘리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공급 초과. 그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또 공급을 줄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아서 수요 초과죠. 그래서 가격이 한 번 더 폭등.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폭락.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폭등. 이러다 보면 균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은 균형에 접근하는 거고 발산형은 반대죠. 반대. 수렴에서 멀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그럴 때 여기 수요 곡선이 D0에서 D까지 늘었다 치자.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가겠죠? 내려가겠죠? 올라가겠죠? 내려가겠죠? 이거는 지금 자꾸 균형 안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발산이라 그래요. 발산. 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렴형은 어쨌든 뭐 그래프 모양 보니까 거미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미줄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은 왜 이제 이 그래프가 어렵냐면요. 여러분 기왕 했으니까 설명 드려버릴게요. 요게 16년이에요. 16년 올라가는 거. 요거는 17년 내려가는 거. 요거는 18년. 요거는 19년. 요거는 2000년. 2020년.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 안에다가 1년만 표시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표시했어요. 그걸 동태적 분석이라 그래요. 동태적. 정태적이요, 동태적이요? 동태적. 동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 움직이면서 분석하는 걸 동태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일반 수요 공급하고는 전혀 달라요. 일반 수요 공급은 올해 것만 나타내는데 얘는 매년 몇 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정태적이 아니고 동태적 분석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의 보시면 수요 공급 모형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비교 정학적 이론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태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거미줄 모형은 시차를 도입하여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 그 동태적. 동태. 명태나 생태가 아니고 좋아요. 이제 이해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태. 대구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번에 과정이죠. 자, 바로 이번에 금기의 소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즉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금기 생산 등도 금기 모두 소비한다. 뭐 그랬네요. 그다음에 자 3번 거미줄 모형의 안정 조건 그랬는데 첫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수렴형이다 그랬죠. 이는 수요 곡선의 가파르기보다 공급 곡선의 가파르기가 더 가파른 경우이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공급이 더 가파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렴한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니까 그래프가 뭐 수렴, 발산, 순환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거미줄 모형의 평가인데 여러분 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하나만 볼까요? 거미줄 1번 거미줄 모형 농산물, 축산물의 주기적 가격 등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지만 부동산 시장 가격 등락과 주기적 초과 수요 및 초과 공급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가격 폭등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는데 건축물이 완공돼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부동산 경기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뭔 말이냐? 네, 이제 이런 게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요. 여기 이제 사실 저는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 여기 이제 최근에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내요 이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상이 옛날과 달라서
WTO 체제는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라는 이야기인데, 이 WTO 체제 아래에서는 농산물도 무역 자유화, 무역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추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중국계 막 밀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싸도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것들의 파동이 옛날처럼 심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경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배추도 조만간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배추를 지금 중국 애들이 동북삼성에다가 우리나라 배추 씨를 갖다가 재배를 해요.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중국 배추는 굉장히 뻗셉니다. 우리처럼 아작거리지 않고 거칠어요. 여러분들 질기고 종자가 달라. 그래서 중국 종자는 사실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 김치는 포기로 안 하고 막 다 잘라버려 그냥. 잘라야 대충 씹어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리 배추를 갖다가 재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도 비싸면은 들어올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뭐 뻔하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이걸 문제를 내느냐 그 이야기죠. 이유는 아직 부동산에서는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금 읽어본 게 그건데. 근데 이제 이거 2016년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치자. 공급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공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요 초과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면 난리를 쳐요. 야, 빨리빨리 씻자. 돈 되겠다. 그런데 3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됐다 칩니다. 공급이 되면 이때는 공급은 많죠. 그런데 수요는 없어요 또. 왜 없느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신혼부부들의 결혼이 증가했다라고 치자. 그럼 이제 수요가 많겠죠. 집 살라 그랬는데 없다 그러면 뭐 전세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17, 18, 2년 지나면은 재계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인데 이거. 그러면은 꼭 살까요? 계약 끝나고 나서면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당장 수요가 많다고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공급 초과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를 반복하면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거미집 모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부동산 쪽에서는 시험에 낸다 그 이야기죠. 그 정도면은 뭐 아주 어렵게 우리가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정책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정책은 뭐 훨씬 더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뭐 뵙기로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눈 때문에.